서울 강북 한 모텔 객실의 형광등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27 청년의 입가에는 옅은 토사물 자국이 남아있었고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맡 협탁에는 반쯤 비워진 숙취해소제 병이 놓여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 급히 챙겨나간 듯한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날 저녁 처음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녀가 웃으며 건넨 한마디가 그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한 잔 마시고 시작하자. 청년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잔을 비웠고 2시간 뒤 그녀는 혼자 모텔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휴대폰으로 카톡 한 줄을 보냈습니다. 현금 다발 택시비 고마워요. 그가 죽어가는 동안 그녀는 돌아갈 차비를 그의 지갑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그녀의 SNS 속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분홍빛 조명 아래 셀카, 또래 친구들과 찍은 카페 사진, 갓 20살이 된 여대생의 평범한 일상, 손글씨로 적은 다이어리와 화장품 리뷰가 빼곡한 계정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식칼 손잡이로 알약 50알을 빻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20살 갓 성인이 된 여성, 넉 달 동안 남성 6명이 같은 음료를 마셨고 그중 2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여성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머그샷이 공개된 인물. 오늘의 선악록 주인공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입니다. 2025년 여름 서울 강북경찰서의 조사실. 갓 20살이 된 김소영은 한 남성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고 상담사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의 앞뒤가 어긋났고 결국 그해 가을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결과는 단순한 패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분노,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들통에 대한 두려움. 정확한 진실은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김소영은 정신과를 옮겨다니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고 가는 곳마다 처방전을 받아냈습니다. 졸피뎀,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이름조차 낯선 약들이 그녀의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동네 약국 봉지가 책상 위에서 두툼한 더미가 되어가는 동안 그녀는 SNS에 오늘도 잘 버텼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친구들은 응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구도 그 약더미가 무엇을 향해 모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밤 김소영은 부엌에서 식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아니라 손잡이 끝, 그 묵직한 부분으로 알약을 하나씩 내리찍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흰 가루가 점점 쌓여갔고 그녀는 숙취해소제 한 병을 따 거기에 가루를 부었습니다. 음료가 흐려지지 않을 만큼만, 그러나 한 사람을 무너뜨릴 만큼은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첫 번째 남성이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모텔방의 조명이 어둡게 깔려 있었고 그녀는 가방에서 자연스럽게 음료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건넨 잔을 받아든 남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마시면 좀 풀려. 남자가 잔을 비우는 모습을 그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어렸습니다. 남자는 10여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휴대폰, 명품 시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날 그녀가 모텔을 나서며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오늘 항정살 먹고 싶다. 사람을 의식 너머로 몰아넣은 직후에 그녀는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남성은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지갑이 비어 있었지만 그는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김소영은 그 침묵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사람들, 모텔에서 처음 만난 여자에게 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녀의 표정은 그렇게 명확해졌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었습니다. 약의 양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같은 약, 같은 모텔, 같은 음료. 그러나 다섯 번째 남자가 잔을 비웠을 때 그의 심장은 다시는 뛰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27의 회사원이 김소영과 함께 객실에 들어선 것은 저녁 8시 40분이었습니다. 그는 3남매 중 막내,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김소영에게서 받은 것은 평소처럼 작은 음료 한 병. 그는 잔을 비웠고 침대에 누웠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김소영은 침대 곁에서 그의 호흡이 멈춰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폐에 물이 차오르고 입가로 토사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지갑을 열어 현금을 꺼냈고 카드를 챙겼습니다. 부검 감정서가 훗날 그의 몸에서 검출한 약물은 무려 8종. 양으로는 최소 50알 분량이었습니다. 사람이 잠들 양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모텔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강북의 밤거리가 흘러갔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카톡창을 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휴대폰을 향해 보낸 메시지. 현금 다발 택시비 고마워요. 끊어질 듯한 호흡이 모텔 침대 위에 남겨져 있는 동안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매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새로운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는 2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2026년 2월 중순 김소영은 자택 앞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도주하지도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이 다가갔을 때 그녀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4월 9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첫 공판. 그녀는 녹색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부가 진술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천천히 마스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살인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다만 잠을 재우려 했을 뿐이다. 그녀의 변명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막내 아들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 두 번째 사망 피해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형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형이 해령된 명찰을 동생을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유골함 앞에 놓아둔 가족이었습니다. 김소영은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표정에는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식칼 손잡이로 약을 받고 사전 검색을 반복한 정황을 들어 계획적 살인이라 판단했고 추가 피해자 셋이 더 드러나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지금도 두통과 불면 그리고 자신이 왜 그날 그 잔을 비웠는지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떠난 두 청년의 가족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는 늦은 저녁 약속을 위해 처음 보는 사람의 차에 오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가벼운 호의로 건네받은 음료를 별다른 의심 없이 입에 댈지도 모릅니다. 강북의 그 모텔은 영업을 멈췄지만 그날의 음료병이 놓여있던 혁탑 같은 풍경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작은 친절의 얼굴을 한 위험은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잔을 내밉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낯선 손에서 받은 한 잔을 잠시 멈춰 들여다보는 그 몇 초의 신중함일지도 모릅니다. 20살의 그녀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세상에 복수했다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의 무게를 가늠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선악록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처음 만난 누군가에게서 작은 호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호의가 따뜻하게 남은 기억일 수도 있고 돌이켜보니 아찔했던 순간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낯선 사람의 친절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마음을 열고 어떤 순간 한 발 물러서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과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선악록에서 만나겠습니다.